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자, 일단은 프로이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참전한 이후에 프리드리히는 지금 이제 울상만 계속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제 이 포위망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은 어쨌든 이제 가장 싫어하던 소모전으로 네. 들어와요. 근데 원래 프로이센 전술 개념이 소모전인데 그 소모전은 우리는 세고 니들이 힘이 빠지면 저기 협상하겠지. 네. 프로이센은 가서 정복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애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프로이센이 거꾸로 소모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드론을 있으면 야무지게 한 대 딱 때리면 어리버리할 때 협상을 하면 얘네가 협상을 받아들이겠고 쳤는데 나도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보니 아프다. 아파. 네,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더군다나 이제 서부 유럽 서부 전선에서도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1758년 9월에 프랑스군이 그야말로 오랜 침묵을 깨고 프랑스군이 한번 이제 후다닥닥 얻어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침묵을 깹니다. 그래서 바로 하노버 근처인 헤센에 이제 공세를 취하게 되죠. 항상 하노버가 프랑스 예, 전쟁에서는 중심이. 그러니까 이렇죠. 하노버, 헤센, 작센 뭐 그런 쪽이에요. 센자 돌림 들어가는데 그런 데로 이제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 하노버 연합군이 헤센을 구원하기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1758년 요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영국 본토에서 병력이 일부나마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하고 이제 한번 붙기로 하는데 10월 10일 날 루텐베르크에서 이제 붙습니다. 영국 하노버 연합군은 14,000, 프랑스군은 38,000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하노버하고 영국 연합군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대포를 못 끌고 왔어요. 네? 대포를 못 끌고 왔어요. 아니, 대포 없이 전쟁이 가능해요, 이 시기에? 바로 그거죠. 원래는 이제 프랑스군이 제일 못 싸우지 않습니까? 프랑스군이 대포를 갖고 있다가 오니까 대포로 갈겨버렸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10개월 만에 프랑스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루텐베르크 전투가. 10개월이나 걸려요? 예,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전투를 시작해서 이기는 거예요, 프랑스군이. 이 전투의 결과가 놀라운데요. 네. 영국하고 하노버 연합군이 무려 4,000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다음에 포로도 800이 났고요. 반면 프랑스 사상자는 600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거 교환비가 너무. 너무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포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있었던 로스바우 전투에서의 그야말로 프랑스의 뼈아픈 패배를 다시 한번 씻어내고 그 명예를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에이, 명예회복하려면 프로이센하고 붙어야지. 아니 그리고 포탄도 있는 상태에서 약간 1대1로 제대로 싸워야죠. 기사도 없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가 좀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전투에 딱 이기고 나면 사기가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죠. 이듬해 바로 한번 다시 프랑스군의 위용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프랑스가 다시 한번 공략을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민덴 전투인데 이게 1759년의 시작과 함께 이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프리드리히가 여러 군데서 너무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고 프리드리히 입장에서는 숙련된 병력이 전부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1759년이 많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프로이센에 있어서 가장 시련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덴 전투는 프로이센하고 붙는 거예요? 민덴 전투는 이제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공모를 해서 프로이센 쪽으로 총 공격을 하게 됐고 1759년 봄에 역시 영국 하노버 쪽으로 프랑스군이 다시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브라운슈바이크 공작 페르디난트가 이제 연합군을 이끌고 프랑스에 대항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전에 또 소소한 전투가 있었는데 계속 깨졌어요, 연합군이 프랑스군한테.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완전히 예전에 로스바우 전투는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예요. 이제 서부 전선에서의 최강자는 프랑스다. 프랑스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노버를 다시 먹고 우리 프랑스군 단독으로 베를린까지 들어가겠다는 편지를 오스트리아한테 줍니다. 그래서 나름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편지를 보고서 좀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전투에 이겨요, 프랑스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덴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붙게 되는데 민덴 전투에서의 병력은 어떻게 됐나요? 네, 프랑스는 이때 작센군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불길해요. 적선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작센하고 동맹을 안 맺었는데 네. 사기가 오르니까 작센이 전격적으로 프랑스군한테 착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도와서 베를린까지 가는 걸 도와주겠다. 우리가 길을 다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랑스군이 대답했죠. 길은 우리도 아는데 니네가 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작센 병력이 무려 57,000입니다. 대포가 162문이었고요.
반면 연합군은 4만 2천의 병력의 대포가 170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연합군의 숫자가 꽤나 그렇죠. 늘어나네. 그러니까요. 근데 연합군은 이때 영국군이 꽤 왔었어요. 영국이 드디어 예, 군대를 예. 보냈군요. 14,5천 정도의 병력을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기병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1일 날 전투가 시작되는데 처음에 이제 프랑스가 강을 건넜어요. 이제 어떤 강이냐면 이제 바스타우 강이라는 데를 건너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프랑스군 앞에 이제 영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기병대도 뒤에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페르디난트 연합군의 페르디난트 공이 페르디난트가 네. 그 전부터 프리드리히의 제자임을 자처했던. 처남이에요. 아. 처남이에요. 근데 이 페르디난트가 사실 이 민다인 전투가 있기 전에 되게 의기소침했어요. 그래서 병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 프리드리히가 편지를 써요. 줄 병력은 없으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매우 용기를 북돋아주는 편지를 썼다. 용기의 편지를.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을 행운의 편지를 페르디난트 힘내세요. 비슷합니다.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조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페르디난트. 화이팅!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그럼요. 그럼 능력이 있어야 그게 다 통하는 거지. 네. 근데 이때 영국군은 대륙에서 이제 거의 처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군 2개 보병 여단이 앞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페르디난트 공의 그 이제 근위연대가 뒤에 있었고, 근데 페르디난트가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군 보병 여단한테 뭐라고 내렸냐면은 일단 앞에 가서 자리를 잡아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Advance on the beat of drum. 그러니까 Advance on the beat of drum 하면 북소리에 따라서 전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잘못 전달됩니다. 어떻게 해요? Advance to the beat of drum으로 돼요. 그러니까 Advance to the beat of drum은 북소리 나는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적을 향해 가라는 얘기예요. 영국군이 그걸 듣고 영국군 2개 보병연합이 단독으로 갑니다. 프랑스군한테 단독으로 가요. 네. 프랑스군이 놀라요. 저는 왜 두 보병연합을 갑자기? 왜 오지? 포를 막 날려요. 근데 꿋꿋하게 오는 거예요. 페르디난트가 뒤에서 그걸 보고 야 저러면 안 돼. 참모들을 보내서 빨리 쟤네 돌아오라고 해라. 근데 참모들이 포병 사격에 죽어요. 못 가요. 그래서 뭔 일이요? 보병여단 2개만 가요. 그러니까 페르디난트가 그걸 딱 보고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저쪽으로 우리가 병력을 지원해야지라고 해서 근위연대를 쫓아보내요. 근데 당시 프랑스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군 지휘관이 누구냐면 꽁따두 후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꽁따도요? 예, 꽁따두 후작. 꽁따두 후작이 나름 그래도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꽁따두 후작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 텐데 그 장면을 보고서 모든 프랑스군의 시선이 그 영국군 보병여단에 그렇겠죠. 야 우리 기병대를 보내자. 이 꽁따두 후작은 기병대에 대한 대단한 과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프랑스는 기병 있다가 항상 예. 차라리 계속 아까처럼 포를 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래서 않을까요? 기병 1파를 보냈어요. 네. 갔어요. 근데 영국군이 사각형으로 방진을 짜고서 3열로 서서 이걸 막아냅니다. 첫 번째 프랑스 기병의 공격을 막아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격은 보병과 포병을 함께 하든지 아니면 보병과 기병을 함께 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기병 2파를 다시 보냅니다. 이때 이 기병 전략은 네. 충격 기병인가요? 그러니까 걔네 나름대로 막 돌면서 틈이 벌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기병 2파의 공격에 영국군 보병여단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의 붕괴 직전인데 아까 페르디난트가 자기 근위연대를 보냈죠. 네. 타이밍 맞춰서 이 근위연대가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 기병대의 제2파를 막아내요. 그래서 이 같이 모아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이 당황했죠. 세 번째 기병 돌격을 시작합니다. 또 에헤이. 근데 이 세 번째 기병 돌격마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기가 오른 연합군이 총공세에 나가요. 그렇다면 프랑스군 보병도 여기 맞서야 되지 않습니까?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포 쏘고 막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걸어와. 또박또박 걸어와.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 다음에 아까 바스토라는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조그만 부교를 놓고 건넜다고요. 도망가는데 질서 있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다리가 너무 좁단 말이에요. 네. 한꺼번에 몰려. 병목 현상이라고. 많은 병사들이 익사하고 압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센 들어가면 안 돼. 사실 그래서 아까 이세한 기자님께서 무슨 강을 건넌 줄 아세요? 근데 저 속으로 요단강이요. 근데 이때 연합군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또 있었어요. 또요? 영국군 기병대에 샤크빌이라는 지휘관이 지휘하는 영국 기병들이 있었거든요. 네.
페르디난트가 위험에 빠진 영국군 보병 2개 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너네가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조금 가다가 멈춥니다. 왜요? 몰라요. 이유가 아무도 몰라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이 전투 뭐야? 민덴 전투 뭐야? 그래서 계속해서 전령을 보내요. 네. 야 빨리 가라. 왜 안 가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무시해요. 이 샤크빌이. 계속 무시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페르디난트가 가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오. 차임자한테 줘요. 어. 차임자한테 네 지휘권을 인수하라고. 그걸 또 거부해요. 왜 차선자가 내 지휘권을 거부하냐? 이 기병대의 지휘권은 나다라고 해서 끝까지 안 갑니다. 에? 그래서 이 영국군 기병대는 끝까지 전투에 참가를 안 해요. 아니 그럼 사실은 전투 중에는 총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군법회에도 소집이 회부가 된대요. 그래서 뭐 2번 다시는 뭐 왕을 위해서 못 싸운다고 했는데 또 이 샤크빌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뭐 유력한 귀족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뒤로 로비를 해가지고 또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 지휘관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대차게 말아먹죠. 영국군. 징조가 있어. 징조가 근데 항상 오히려 영국군이 연합군의 실수였는데 이게 지금 점점 승리로 가는 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겨우 강을 건너서 프랑스. 후퇴했던 프랑스군을 향해서 이제는 연합군의 대포와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프랑스군이 본토를 향해서 대대 단위 구분도 없이 도망갑니다. 달리기 아이고. 시합을 시작했군요. 그래서 완전히 민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얻어 터지게 되죠. 근데 네, 작센군은 아까 분명히 합류하지 않았어요? 네. 그 뭐 그렇게 됐으면 옆에서 구경하다 빠졌겠지 뭐. 정확합니다. 작센군은 전투에 참가하다가 프랑스군이 후퇴하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아니 작센은 뭐야 도대체? 아 근데 앞서서 기자님께서 이 병력 소개해 주실 때 네. 5만의 군대였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사실 그동안의 프랑스군 치고는 굉장히 많이 많지. 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은 전투에서 프랑스가 경험을. 사기가 이렇게 그럼. 올라와 있는 전투 상태였는데 경험도 올라갔고. 이 민덴 전투에서 이 뭐야, 경험은 이게? 뭐예요? 제가 이번 7년 전쟁에서 민덴 전투를 일부러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당시 프랑스군의 무능한 지휘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철저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7년 전쟁 이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단한 성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이센의 자극을 받은 오스트리아도 이제 철지부심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요. 근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사관학교 제도였어요. 네. 근데 반면에 프랑스는 그때까지 사관학교 제도가 없었습니다. 모두 뭐냐면은 지휘권이 귀족들한테 있었어요. 귀족과 돈 주고 산 부르주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부르주아들이 더 많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귀족이 장교가 되던 게 원래였죠. 그러면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정말 귀족 자기를 사거나 판사가 되는 것보다는 장교 되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아. 적은 돈으로 장교로 많이 들어와요. 매관 네. 매직이. 근데 제가 성행했던 귀족이라고 거고. 말씀드린 건 그래도 프랑스군의 전통 중에 하나가 대부대를 지휘할 땐 반드시 총사령관은 귀족 귀족 출신이어야 출신. 된다는 그런 불문율이 그렇죠. 있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장교라는 건 귀족하고 연결된다. 귀족의 직업이다라는 통념이 남아 있으니까 이 소위 제3신분들이 와르르 들어오게 그렇죠. 돼요. 그다음에 이제 루이 15세 시절에 실질적 권력자가 왜 퐁파드르 부인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퐁파드르 부인이 그렇게 라인 정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요 지휘관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첨에는 능했지만 군사적 역량은 형편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 민덴 전투의 패장이었던 꽁따두 후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름 이 꽁따두 후장이 20대 때는 매정드루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 매정드루아에 있다가 30대 초반에 해외 공관으로 나갑니다. 근데 당시 유럽 사회에서 해외 공관 나가면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한량 한량 일할 게 뭐가 있어? 한량도- 해외 공간 가면 파티. 매일 그쪽 지방 사람들하고 아, 파티를. 왜냐면 저 일하는 게 만나야 되니까. 그럼요. 만나야 돼. 그쪽 문화를 알기 위함으로. 만나야 네.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외 공간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7년 전쟁이 터지니까 군인으로 복귀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매정드루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그 영국군 보병이 고립되었을 때 네. 기병 돌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저 정도 보병들이야 우리 기병으로 쓸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뭐 이러죠. 맞아요. 내가 매정들어 할 때는 저거 한 방이면 끝으로써. 그러니까 이 민덴 전투를 분석한
뭐 프로이센군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결같은 보고서가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이때 프랑스군이 보병하고 같이 기병을 운용했었어. 만약에 보병을 쳤었으면 이겼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 고립되어 있던 2계단 중 지휘관이었던 이제 영국의 킹슬리 장군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써놔요. 나는 그때 제발 프랑스 보병이 나타나지 말지어다라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자기 일기에 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병이 나와서 보병이 마주쳐서 모루가 네. 되고 만약에 기병으로 네. 망치를 쳤으면 네. 그러니까 이 기병 일파를 보냈는데 실패했으면 그렇죠. 다른 전략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전술을 2번이나 3번 연속으로 네. 쓰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반면에 페르디난트는 전황을 딱 보고서 어쩔 수 없다. 그럼 쟤네를 도와야지라고 자기에 있는 근위원대를 보내서 결정적인 타이밍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휘 능력이 부족했던 프랑스군의 이런 어떤 패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랑스의 지휘 능력이 굉장히 잘 발휘되는 전쟁이 앞으로는 나오겠지만 여지껏은 한 번을 제대로 못 싸운 것 같다라는. 근데 그게 사관학교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꼭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장교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도 만약에 중대장, 소대장 다 조사해 보면 프랑스에도 유능한 장교나 그럼요. 의욕 있는 장교들 많았을 네. 거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군대는 옆에 대한 신뢰인데 여기저기서 전혀 루트가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관학교에서 같이 어느 정도 훈련했으면 지들도 알지. 나는 성적 좋고 쟤는 성적 나쁘고 이건 알지만 어떤 공통의 선이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게 없고 거기다가 쟤는 평민이지 뭐 나는 어디지 나는 어느 지방이지 해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옆이나 측면을 맡기고 지가 움직일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가면 나도 가지. 내가 가면 쟤가 올까?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작도 자기가 가장 믿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페르디난트가 근위원대를 내보내는 거와 똑같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왜냐면 매종은 그래도 균일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매종은 그래도 상위 딱 그러니까 귀족 뭔가 중간에 있으니까.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대로 믿을 수 있는 게 걔들밖에 없는 거고 다른 애들은 이게 너무 혼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구타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구타 같은 방법까지 써가면서 만들려고 했던 게 군인으로서의 동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군인이라면 이래야지. 아, 전쟁에 참전한 병사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거를 불어 넣어주려고 그래요. 공유되는 경험, 느낌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어떤 공유대는 어떤 군인다움. 네. 군인이라면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 나 이거 못해. 그리고 후퇴하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서도 반격해야 돼. 뭐 이런 거. 그거 프로이센이 못하면 제일 너는 잘했던 남자가 거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불어넣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그걸 못했다. 전에 한번 말했는데 내가 좀 오해할까 봐 이제 그걸 그랬는데 네. 프랑스의 어느 이제 귀족이 우리도 구타를 도입하자 막 그래요. 체벌을 도입하자. 방법은 저거다. 아,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누구는 또 그래서 안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해요. 목표가 뭐였냐? 그거를 넣으려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장교들도 일치가 안 되고 병사들도 일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게 말로 되나? 솔직한 얘기로 그 시대에 우리가 해봤는데 옛날에 돈을 줘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돈 많이 준다고 우수한 병사 안 돼요. 스위스는 돈 주니까 되던데. 그 용병. 아,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하겠다고 자원에서 나온 그렇죠. 그 애들이잖아요. 국가의 산업의 일환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한 군인스러움이 딱 들어가 있는 애가 나와서 걔야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나 돈 주면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대신 전쟁에 나가면 나는 이미 완벽한 군인이기 군인이다. 때문에 완벽하게 싸우겠다. 이거의 문제지. 아무나 붙잡아 놓고 돈 줄 테니까 싸워봐라. 뭐 지켜라 그러면 뭐 처음에야 그럴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뒤돌을 수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월급에 목숨을 걸어? 극한의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어떤 패전에 대한 책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물론 프랑스군도 당시에 군법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군법 회의에 구성하는 게 전부 다 귀족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었더라도 같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어요. 이 꽁따도 후작 같은 경우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약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경질도 되고 뭐 별 일이 많았을 텐데 뭐 그냥 대충 그 부대에 그냥 그러니까 뭉개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꽁따도 후작이.
이렇게 민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영국군의 승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의 전쟁이 끝났다. 아 이걸로 이제 마무리돼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쪽 소소한 전투가 몇 개 있긴 하는데 너무 많은 병력이 가서 너무 많이 깨져가가지고 이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이제 프랑스는 참 우리는 전쟁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예. 포기를 하게 되는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각 나라들이 얼마나 전쟁 비용을 썼는지 나중에 프랑스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그래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민덴 전투에서 영국군은 하노버뿐만 아니라 진짜 본대에서도 지원이 온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더 영국군의 지원은 계속해서 그렇진 늘어날-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항상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전쟁 상황에서 병력을 파견할 때 원칙은 있어요. 비록 한 줌밖에 안 되는 병력이지만 이걸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돈만 지원해 주기로 했잖니 자칫 계속해서 돈만 보내줬다가 승리를 바라볼 수도 없게 되고 두 번째 너는 돈만 줬지 피는 안 흘렸잖아. 아.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어떤 있다고 협상력도 많이 약해지고. 한 줌이지만 병력을 보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의회,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네, 네. 의회 권력이 세가지고 특히 돈은 의회를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방만하게 쓰지는 못해요. 근데 그 한 줌의 병력이 명령을 안 듣고 안 움직여가지고 그건 그 기병만 그렇죠. 그게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 가서 대차게 말아먹어요. 다시 한번 독립전쟁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얘기 나오면 재밌겠는데. 아니 근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부터 쭉 이어지다가 이 내선 기동을 통해서 프리드리히가 내가 한 방 세게 치고 협상이 지금 틀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한테도 한 대 반격 맞고 그다음에 러시아한테도 러시아. 카운터 펀치 맞고 네. 이런 상황에 후들후들하고 있는데 다행히 연합군이 서부 전선을 밀어줬어요. 네. 그럼 프로이센은 조금 한숨 돌리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죠. 네. 근데 이제 1759년은 프로이센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이센에서 정말 시련입니다. 러시아군에서 이제 총사령관이 이제 바뀌어요. 예전에 그 조른두프의 그 페르모르에서 이제 표토르 살티코프라는 백작으로 바뀌고 총지휘관이 바뀌면서 러시아군이 일신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오스트리아군하고 연합해서 베를린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프리드리히가 그거 막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이제 7월부터 러시아군하고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또 프로이센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프리드리히가 직접 이끄는 프로이센군하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하고 결전을 또 한 번 치르게 됩니다. 어디서 붙죠? 이게 바로 쿠너로스토르프에서 있는 전투인데요. 아마 1759년에 가장 큰 전투일 겁니다. 그 이전에 세웠던 프로이센의 전략이 안 먹히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게 해왔지만 그래도 프로이센이 기가 막힌 승리를 많이 거뒀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전략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네. 자기들이 이제 굳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도 완전히 전략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세, 방어를 굳히고 나가서 패는 게 아니라 네. 방어를 굳히고 있다가 패서 어떻게 또 전황을 바꿔보자. 그러게 작전. 이게 일종의 이거는 코피 작전이 아니라 아예 콧뼈를 한 번씩 부러뜨려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던 몇 가지 변혁을 주는데 특히 이제 프로이센은 그동안 중포를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 경포를 많이 썼죠. 네, 왜냐하면 기동이 중요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고정되고 쟤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포를 키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전략상의 중요한 문제인데 초기만 이 7년 전쟁 초기만 해도 일단 기병들의 역할이 중요해서 아까 뭐 매종 나가듯이 네. 프로이센군도 이제 여차하면 기병들이 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오스트리아가 원래 준비할 때 포병을 키웠잖아요. 네. 그리고 다원이 주로 성공한 작전들이 언덕 위에. 그렇죠. 근데 여기 산들이 약간 우리 여러 번 말했지만 위가 평평한 산들이 꽤 많은가 봐. 그러니까 언덕 위에 포대를 놓고 십자포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 번 당했고 그게 주 전투의 패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기병이 돌격해서 기선을 제압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게 돼요. 그 전술포병이라는 걸 만든대. 중포를 장착한 전술포병. 그래서 니들은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전술적 목표를 갖고 때려라 이런. 전술포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각
포대별로 너희가 공격할 목표를 따로 지정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해서 뭐 적이 오니까 모두 사격 이렇게 보면 네. 프로이센이 가장 많이 겪었던 어려움, 포탄이 떨어져 버리죠. 아, 그러면 효과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목표한 애들이 화망에 들어올 때까지 너는 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언덕의 포대마다 전술적 목표를 따로따로 부여해요. 부대 지정하는 거네. 네, 네. 컨트롤 1, 컨트롤 네. 2. 그러니까 너는 기병, 너는 보병, 너는 척탄병.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전략 포병대는 보병이 나와도 쏘지 않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기병 그러니까 맞는 자기가 담당했던 그 부대가 와야지 사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병의 독립인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옛날 전쟁에 또 우리 여러 번 얘기한 포대를 잡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대가 간단히 말하면 독립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하던 애들의 특징은 우리를 지켜주는 애가 없어? 이러면 그냥 튀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튀어버린다. 포 놓고 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잘 싸웠잖아. 우린 최선을 다했어. 끝 이렇게 가버리니까 제일 목표, 주관적으로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주관적 책임성을 부여해 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리드가 또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쓰는데 이런 게 프리드의 장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뭐냐면 지금 중포로 가고 전술포병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요. 대세는 A야. 아, 그럼 A로 막 가. 네. 이게 말로 하면 좀 웃긴데 이때 누가 B에 해당하는 걸 하잖아요. 방해 요소 취급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로 다 가는데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러죠. 너 이거 왜 이래 버린다고. 근데 군대란 종합 전투란 말이야. 네. 근데 전쟁사를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앞으로는 해군이야. 해군을 막 키우면서 육군을 등한시하죠. 좀 네. 왜 그거 해? 너 왜 방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프리들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고 본인이 또 왕이기 때문에 어떤 병종 간의 이기심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모를 강화했지만 또 하나 적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화력이 적잖아요. 네. 중포로 때려서 적을 많이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포가 기동성을 갖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한 목표를 타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근데 사람들은 중포 그러면 경포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프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기병연대에 3파운드파하고 경박격포 부대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기병이 직접 포병을 지원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걸리는 게 프리들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되게 중요해요. 왜 이런 포병 기동을 강화하냐면 네. 프로이센의 모든 전술은 측면으로 기동해서 패는 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다 알아. 그래서 측면에다가 화력이니 총이니 갖다 놓고 얘들보다 더 센 화력을 때려요. 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동하는 화력이 필요하다. 우리도 빨리 기동하는 동시에 더 세게 쳐야 된다. 그래서 기병들이 직접 포대를 이걸 뭐라 그러나? 기병 포병인가? 기병 포병이라고 말이 좀 하니까 그거를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원서에는 홀스 아티러리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병과 기병이 공조가 된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건 아직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들어도 힘들 것 이게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1차 대전 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포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드네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예요. 그 당시에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감안했을 때.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무슨 문제는 이런 식의 전략을 구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조른도르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이 제때 합류를 안 해서 러시아군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이 오스트리아군 총지휘관 이제 나운백작이 라우돈의 기병대를 미리 보냈어요. 야, 너네라도 지금 합류해서 같이 싸워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러시아군하고 오스트리아군하고 어느 정도는 연합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쿠너르스도르프에 와서 8월 12일부터 이제 격돌이 시작되는데 일단 프로이센군은 약 5만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포가 무려 23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포도 있고 그렇죠. 경포도 있고. 네. 근데 네. 아까 전에 임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네. 이제는 내선 기동을 통해서 가서 빵 때리고 빠져서 반대쪽 가서 빵 때리는 게 안 되니까 기다려서. 수성 전략으로 좀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네.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프로이센의 공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써먹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군이 연합해 버리니까 네. 다행히 서부 전선 쪽이 정리가 돼서 집중은 할 수 있게 되지만 네. 둘이 같이 오면
이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또 막으로 나가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투를 생각해 보면 둘이 맞기 전에 하나를 팼거든. 네. 근데 둘이 합쳐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기다려? 더 완전히 뒤로 위험하죠. 빠져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이센은 그럴 만한 요새가 없어요. 좀 안쓰러운 게 항상 프리드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투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것도 결국은 야 그러면 이제 중포를 보강해서 우리가 수성 전략을 좀 짜자라고 했는데 아 둘이 합친데 나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상대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감정이입이 문제예요. 되시나 봐요. 나는 완전 독일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 기회에 독일 한번 가야겠어. 그리고 이게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거의 프로이센 군대가 절반이 죽었어요. 어. 그것도 그래서- 저보다 대부분 숙련병. 숙련병. 죽죠. 근데 매번 병력 말씀하실 때 계속 5만은 계속 채워지고 있나요? 아 이게 새로 징집한 새로 거예요. 집어넣는 애들이. 거예요. 새로. 근데 세울 수는 있는데. 대단히 훈련이 안 된 그치. 병력이에요. 육주 기본 군사 훈련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훈련 시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왜 군대가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게 자기들은 알아요. 얘들 데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전에처럼 둘이 합류하기 전에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이센군은 5만, 네. 이제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은 각각 어느 러시아군은 정도? 4만 1,000명, 오스트리아군은 18,500명. 그래도 뭐 아주 차이는 안 나네. 예. 그래서 도합 한 6만 정도 네. 됐었고요. 대포도 역시 러시아군도 한 250여 명의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병력 상당수가 부족해가지고 요새 수비대로 놨던 애들을 끄집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로이센군 같은 경우는 넉 달 전에 2등병이었는데 넉 달 후가 돼 보니까 상사가 돼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치열한 전투가 그런 게 우리나라 전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때 너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상병이 소대장이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프로이센군의 측면 공격에 매번 당연히 똑같은 네. 패턴이었던 공격을 알고 있는 러시아군도 이젠 패턴이 있습니다. 아예 한쪽은 그냥 강이나 습지를 그러니까요. 껴버려요. 간단히 말하면 프로이센 파해법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 나와 그래도 절대 안 나간다. 니네가 들어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오긴 왔지만 프로이센이 내려와 여기서 붙자. 싫어. 니네가 공격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연합군은 일단 프로이센이 눈에 보이면 딱 거기서 멈춰요? 이제 진을 쳐요. 막 압박하러 오다가 프로이센이다. 딱 맞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비할 테니까 니네가 공격해. 프로이센이 가장 싫어한 지형을 골라서 거기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이미 내 모든 거를 이들은 다 알고 있고 안 가면 되잖아. 프리드리히도 안 가면 되잖아. 아 죽치고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죽치고 있을 수가 없죠. 다운 백작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네. 다운 백작이 5만 똘 끌고 오면 이제는 2대 1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그렇죠. 더 거기다 다운이 오고 있는 것도 예. 컸죠. 다운이 오기 전에 얘네를 격파해야죠. 러시아와 다운의 기병대만 있는 상태고 다운 본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 합쳐지면 너무 병력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오기 전에 일단 깨야 된다. 그래서 이 1759년부터의 프로이센이 왜 참담하냐면 안쓰러. 예를 들어서 뭐 숙련병도 없지만 프로이센이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프리드리가 딱 봤을 때 가장 싸우기 싫어하는 지형에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딱 가다 보니까 아, 또야? 저쪽에는 강 있고 이쪽엔 언덕 있네. 중앙 돌파밖에 없잖아요. 또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프리드리는 진짜 나 이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아요? 군인이 그럼 전쟁할 때 그러면 안 되겠다. 난 집에만 있어야겠다. 아니 내 말이 네. 정확한 거.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프리드리가 그렇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전술도 바꾼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딱 하자마자 프리드리가 오케이 그럼 내가 새롭게 한 전술을 보여주마. 그래서 기동 포병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기동 포병이 가게 되는데 이 중 야전 포대 2개가 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포를 쏴요. 왜요? 앞에까지 가기 무서워. 아니 생각해봐. 포병이 언덕 위에 있고 보병이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끌고 가서 앞에다 대고 쏴 그러니? 무섭죠. 그래서 프리드리가 열받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야 넌 좀 앞으로 나가서 쏴 그랬다고. 앞으로 나갔어요. 쏘려고 그러는데 카운터 어택이 날라오냐 러시아군한테서. 그렇지. 그래서 큰 피해를 또 입어요. 그렇지. 아니 똑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유리하고 그럼요. 그다음 똑같이 쏜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데 그렇지. 먼저 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 쪽이니까. 그래도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프로이센군이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네. 프리드리히가 그럼 모든 보병대가 적의 포격을 견디면서 전진을 전진. 해요. 아, 전진을 잔인하다. 해요.
그래도 프로이센군이 큰 피해를 무릅쓰고 러시아군 포대가 있는 언덕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내 언덕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보통 때 같으면 프리드리히가 그 기병대를 엄호하느라고 딸려보내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병대를 안 딸려보냈어요. 왜죠? 왜냐하면 포병 한꺼번에 기병대를 이렇게 딸려보내고 하다가 자칫 러시아군 포병대한테 다 괴멸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실이 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언덕을 점령했는데 만약에 기병대가 같이 따라왔으면 언덕을 점령하고 나서 전과 확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프리드를 비롯한 많은 프로이센 지휘관이 이 전투에서 진짜 그야말로 대경 실색한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보통 이제까지 러시아군 같으면 언덕 하나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럼 거기로 이렇게 썰물처럼 프로이센군이 들어가고 러시아군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덕 하나가 무너지니까 러시아군들이 이동을 해서 전선을 축소해 버립니다. 전선을 축소해서 다시 한번 진지를 세우고 포병을 다시 배치해요. 이 광경을 프로이센군 장교들이 보고서 이건 안 된다라고 그렇지. 해요. 그러니까 이때 프리드리히가 그 자이들리치를 대단히 격렬하게 비난을 해요. 너도 기병대 왜 안 쫓아갔어?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내 판단에 이런 거면 이번엔 판단 필요 없어. 너 무조건 돌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이들리치의 기병대가 돌격을 해요. 네. 돌격을 하는데 이 순간을 러시아군 포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러시아군 포병의 사격에 자이들리치의 모든 기병대가 추춤했고 이 퇴로를 오스트리아군 라우돈 남작의 기병대가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자이들리치의 기병대가 격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이들리치도 부상을 해요. 지금까지 몇 번 그랬는데 러시아랑 싸울 때만 되면 프리드리히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거는 이게 승부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개념에서 원래 이게 다 자기네가 몇 번 패면 끝났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가 꿋꿋하게 버티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러시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만 떨어내면 이 전쟁은 끝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러시아군을 괴멸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쿠너스도르프에서 러시아군 포진한 걸 보니까 아 이것들이 벌써 2단계까지 진화했구나. 그러면 3단계가 되면 우린 망한다. 무조건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이데치가 누가 뭐라거든 다 반대했다며요. 뭐 동생 하인님도 네. 반대하고 그런데 뭐 프리드리히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본인은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러시아만 떨어지면 오스트리아도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 하인리는 심지어 여기서 바로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기병대 여기서 내보내지 마시고 철수할 때 기병대로 하여금 엄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차피 언덕 하나 뺏었으니까 네, 네.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네. 근데 시간이 좀 없다 네. 이러고 나오자라는 설이었죠. 아, 근데 그렇죠. 근데 프리드리히는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자이들리치의 기병대가 무너진 걸 보고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모든 보병대가 쿠너르스도르프 마을로 들어가서 러시아군 보병하고 결판을 짓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이때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 기병이 반격에 선봉해서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장면. 뭐 기병대가 한번 확 쓸고 나와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러시아군이 또 와서 보병들이 막 사격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일진일퇴 공방전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 그 이쪽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랬더니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축소하고 병력을 막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확실히 그 이선 방어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방어선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 뭐 기자님 말한 대로 시가전, 근데 이 시가전 들어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전황을 몰라. 피하 구별도 잘 안 된다. 시가전 들어가면 그 쉽게 말해 이런 거야. 동물 몇 마리를 자루 썩여 놓고 잠근 다음에 2시간 전에 열어줄 테니까 살아남은 놈 나와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난장이 나면서 이제는 그냥 뚝심 싸움이 돼버리는데 포병, 기병 협공 당하면서 프로이센군이 그냥 팔팔 끌어버리죠. 그 사실은 이제는 더 들어가면 안 돼. 제 패가 내 패보다 높은 게 확실해라고 되는 상황에서 올인.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자살 생각까지 했다는 게 아. 이게 라인을 쳐놓고 돌아가는 걸 보면 밀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진짜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이 살티코프가 러시아군 지휘관 살티코프가 러시아군 기병을 마지막까지 아껴놓고 있다가 오후 6시에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러시아 오스트리아군 연합 기병대를 보내요. 여기에 프로이센군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게 프로이센이 네. 많이 했던 건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프로이센이 안 했던 짓을 합니다. 무질서하게 패주하기 시작한 거였죠. 항상 프로이센은 도망갈 때, 후퇴할 때도 질서 있게 후퇴했거든요. 여기서는 총 다 내버리고 그냥 뜁니다. 속된 말로 올인해놓고 하다가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언덕에 프리드리가 고립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프리드리의 말 2마리가 총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곧 프리드리도 이제 총 맞을 그렇죠, 차례가 그렇죠. 돼요. 그 총알이 군복을 스쳤고 안에는 무슨 뭐에 맞았대든가 네, 뭐 네. 그런 말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자살까지 생각을 아니, 근데 했군요. 저게 실제 그때 삽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칼 떡 밟아서 언덕에 딱 꼽아놓고. 오,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한테 지금 네.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네. 저 칼로 지금 내가 스스로 아니, 자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칼이 되나? 아니라 저걸 약을 갖고 다녔어요. 약을.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올인을 한 거야. 그리고 2시간 후에 결과를 봤더니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때 이제 천하의 프리드리가. 프로이센군에 진짜 한 줌도 안 된 남아있던 기병 200기가 달려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대왕을 들쳐업고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무수한 기병들이 또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오데르강이라는 데를 건넜대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애들 얼마 남았니? 3천 남았습니다. 이때 와, 10분의 1도 프리드리가 못 남았네요. 베를린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전투의 결과는 전투 그 자체보다 끔찍하다. 나는 재기를 못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내 조국의 파멸로 인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작별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당시 정말 그 프리드리 생각은 다운이 또 뒤에 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대로 와서 베를린까지 그냥 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멸망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병력 3천. 이게 뭐 전사자도 엄청났죠 아마 이게. 그러니까 쿠누르스도르프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이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피해가 나는데요. 무려 18,000의 사상자가 납니다. 프로이센군에서. 그다음에 2,000명이 포로가 되고 대포 178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리드리히는 재기 불가가 돼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자이들리치를 비롯한 많은 유력한 지휘관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프리드리가 굽히게 되고 그럼 프리드리 예상대로 다음 백작이 베를린까지 지금 바로 돌진합니까?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살 기적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기적이 한 번 납니다. 네. 3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까 왁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역시 프로이센 군대가 다른 게 2만 6천 명이 도주해요. 네. 그리고 한 6마일 뒤에 가서 애들이 모여요. 아 다시 모여요? 예. 집으로 안 가고? 예, 그 아마 안 모였으면 프리들이 또 집에 가서라도 오두막에서라도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보고 걷는 거죠. 애들이 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2만 6천 명의 재결성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예상 외로 연합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15,700의 사상자가 납니다. 비슷해요. 예. 프로이센은 아무리 갈려도 내가 2대1, 3대1의 교환비를 못했다는 거지 동수 이상으로는 잘 안 져요. 더군다나 이때 두 가지 악재가 터집니다. 네. 만성적인 러시아군의 보급 부족. 아 배고파. 배고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군의 보급을 대다가 오스트리아의 재정이 휘청합니다. 이때. 아, 정말 잘 먹나 봐요. 그쪽은. 정말이에요. 휘청해서 보급이 왜 안 오냐고 러시아 장군들이 대단히 오스트리아군 지휘관들을 몰아붙여요. 여기서. 날카로워졌어. 근데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선 이게 같은 동맹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네 보급부대는 왜 나오니? 우리 보급부대는 이미 왔다 갔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어. 못 봤는데 언제 왔다 갔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뻔뻔하군요. 근데 수비형 군대랑 공격형 군대의 차이가 그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울 의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분명하냐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군이 5만에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사상했으면,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전쟁터 이렇게 이런 진지 전투하면요, 도망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 진지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잘 싸우고 용감한 애들이 다 다치고 네. 참호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건 참호에서 이렇게 고개 받고 있던 애들이 멀쩡하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전투 못 해요 이제. 맞습니다. 이때 러시아군은 전투 끝난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요. 우린 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면 뭐 저기 그때 쫓아갔으면 됐어. 그건 후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너 왜 안 쫓아갔니? 아니 병사들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지금 싸울 수 없게 됐으면 그중에 80%는 에이스급 병사예요. 네. 걔들 하나 없으면 서너 명은 그냥 뒤에 따라다니는 애들인데 그렇죠. 얘들 데리고 어딜 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싸우는 애들이라서 항상 이 싸워야 된다는 의지가 약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격으로 갔을 때는 무슨 짓이나 할지 몰라요. 그럼 게다가 100가지 복수.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군은 주저앉았다 칩시다. 네. 다운 백작의 군대는 네. 아무런 싸움도 안 하고 말짱하게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운이 도착을 해서 다운 단독으로 베를린으로 갑니다. 아 그래? 아 그렇지. 다음 이야기. 잇따른 연패 행진 속 무너져버린 프리드리히의 자존심.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최악의 위기에 몰린 프리드리히의 운명은? 프리드리히의 최후. 앞으로 프리드리히는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암담하죠. 암담하고 영국이 손을 떼려고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야. 그리고 러시아가 대박을 하나 쳐요. 왜요? 러시아군이 그 유명한 콜베르크 요새를 함락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항구를 얻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지배가던 원인 중에 하나가 보급로인데 네. 이제 바다로 러시아군이 보급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콜베르크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이젠 프로이센 자체가 멸망할 시간이었어요.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어? 네?